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여의도 펀더멘talTV. 오늘은 개별 종목이나 섹터로 바이오주 한번 봅시다. 최근에 저희가 우리 친구들에게 바이오주가 가장 유망하고 이번 달 바이오를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는데, 과연 바이오주를 뭘 봐야 하는지, 이게 가장 또 중요하죠. 그리고 왜 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바이오를 왜 사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유는 뭐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약바이오의 최근 상승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왜 상승하느냐, 이 상승 이유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면 꾸준히 갈 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최근 상승 원인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하락, 이 금리 하락의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다. 물론 IT나 HBM, AI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첫 번째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붙여 보인다. 따라서 금리 하락의 마지막 남은 주자는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저금리는 바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4년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고 신약 개발 비전 제시로 선발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다만 후발 바이오주 조정이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분위기는 있다. 2024년 하반기에는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되면서 제약 바이오주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최근 추이를 보면 네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저금리 시대의 도래 가능성, 즉 저금리가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 큰 판이 일단 저금리가 된다는 것은 제약바이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큰 투자 포인트다. 바이오텍은 당장 몇 년간 수익이 나지 않은 구조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기술로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목표로 한 치료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가치 산정이 이루어지죠. 즉 기업 가치가 향후 몇 년간 벌어들인 이익보다도 그 이후에 발생할 부분이 훨씬 크다고 더 가정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성장 기업이 이와 비슷한 구조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래 벌어들일 이익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즉 투자자들 요구 수익률도 동반해서 상승하게 된다. 다시 한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익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 그 할인율이 올라간다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도 동반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바이오텍트는 미래 매출 추정치가 제각기 다르긴 하나 할인율이 1% 상승할 때마다 대략 15% 전후의 기업가치 감소가 나타났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인율이 1% 상승할 때마다 대략 15% 전후의 기업가치 감소가 나타났다. 할인율이 1% 상승하는데 대략 15% 전후의 기업가치 감소가 나타났다는 거죠. 또한 매출의 미래 편향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 1% 상승 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 3% 기준금리 인상과 작년 코스닥 제약지수 약 50% 하락폭은 상당 부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 1%에 15%씩 기업이익 가치가 감소하면 3% 그러면 45%, 즉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작년에 50% 하락한 것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추론이었다. 이 정도 작년 그리고 올 상반기 하락이면 금리 불확실성을 충분히 이제는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하락 3개월, 6개월 전에 가장 먼저 튀어오르고 가격이 좋아진다는 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6개월 전에 제약바이오 지수는 선행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를 과거에 보였다. 늦어도 올해 3분기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바이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전초전으로 7월에 들어와서 제약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코덱스 헬스케어 업종인데 이렇게 올라갔다. 1년 오르고 1년 쉬고 또 1년 오르고 1년 쉬어야 되는데 최근 3년을 쉰 거죠.
그리고 올라갔다. 이 기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금리 인한 인상도 있었고 또 무엇도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IT, AI 쪽에서 돈을 흡수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텀이 2년을 더 쉬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1년 오르고 1년 쉬고 1년 오르고 3년 쉬는 모습인데 이제 올라가면 1년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24년이니까 올해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 과거 히스토리컬 그래프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미국 SPDR 바이오 ETF인데 이 ETF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24년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미국도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더라. 금리에 민감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와 제약바이오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이게 미국 국채 10년짜리는 올라가면은 제약바이오는 빠지고 올라가면은 살짝 빠지거나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가니까 빠지죠.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는 또 같이 올라가는 기간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올라가니까 빠지더라. 100% 역의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확실히 금리가 빠지면 올라가더라. 금리가 오르면 내려가더라. 따라서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와 제약바이오는 역의 상관관계다. 금리가 빠지면 제약바이오는 과거 모습을 봤을 때 내려가는 경향, 금리가 내려가면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 10년짜리 금리인데 올라가면 하락하고 내려가면은 올라가고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모습, 역의 상관관계. 이게 지금 가장 큰 제약바이오 상승 동력 1번 금리가 내려간다. 이걸 선반영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더라.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한 경향을 우리에게 히스토리컬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바이오가 강세일 때는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어 바이오가 떨어질 때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죠. 네, 지금은 여기 기간인데 다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간다고 치면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금리와 제약바이오 주가의 관계는 역의 상관관계다. 따라서 금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상승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자. 이게 1번 주제죠. 두 번째는 자체 신약 개발 기술력과 임상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대규모 자금 확보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더라. 다시 한번 자체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임상 데이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HLB 같은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치고 올라가더라.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에 많이 나타났던 것도 자체 신약 개발 기술력들이 나타나고 임상 데이터를 확실히 제시해주고 대규모 자금을 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들이 증명을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 신약 개발 기술력과 임상 데이터를 제시하고 대규모 자금 확보를 가능한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갔는데 최근에 신약 개발 선발 제약사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유한양행, 오스코데, 삼천당 제약 등 제약바이오 기업 주가가 자체 신약개발 기술력과 임상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또 대규모 자금을 확보를 통하고 또 M&A라든지 이런 대주주들을 끌어들이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난 기업들에게 주가가 올라가더라.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당연하지만 실전이 개선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이 실전이 개선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의료 파업이 다소 소강 상태로 전환되었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JW 중해대학, HK이노엔, 종근당 등이 급등을 하는데 이 모두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가정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죠. 투자 심리 회복으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적이 개선되는 제약주 위주로 바이오가 아니라 제약주 위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실적도 바이오 쪽에서는 앞에서 말한 기술력과 임상 데이터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바이오를 올렸다면 제약 분야에서는 실적이 상승되는 JW 중해제약, HK이노엔, 종근당 등이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네 번째는 생물보안법이 제약바이오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네 번째는 글로벌 CMO 비전이 있는 종목들이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실적이 좋고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등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2024년 상반기에 미국 국방수권 법안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법안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포함이 안 됐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을 때리는 마지막 그 섹터로서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생물보안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따라서 공장 캐파를 확장하며 글로벌 수주를 지향하는 CMO 기업들이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오넥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일기 때 제약바이오는 어땠는가?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인데 이렇게 1년 동안 제약바이오는 빠지지 않고 올랐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바이든 때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트럼프 때는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았다. 1기 때. 따라서 2기 때도 제약바이오가 좋은 사이클, 2기 바이든 때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설 확률이 높고, 트럼프도 제약바이오를 펌프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그 다음 약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우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도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자, 트럼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을 한번 보면, 시장은 트럼프 부상은 미국 유권자 절반가량이 바라고 있는 중국 견제와 국내 제조 부활 요구에 따른 강력한 정책 구사가 나올 거라는 전망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같은 요구에 부응할 거로 보고 있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 견제에 대해서 전략적 기조는 같지만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디리스킹, 중국 수출 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 및 정밀 수출 통제 및 국내 제조 기반 육성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공산품 수입 같은 건 열어놓고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와 같은 양자 기술과 같은 고급 기술은 닫아버리면서 강원 전략을 하면서 아주 여우처럼 이득을 쭉쭉 뽑아먹었다는 거죠. 하지만 공화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공화당은 전략적 디커플링, 중국 수출 제조업 자체를 한 번에 꺾어버리는 과격한 전략을 일기에 사용했다는 거죠.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중국의 군사 첨단 기술 자리바 진전은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강원 전략을 쓰기보다는 초창기에 꺾어버려야 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대중국 전략의 핵심인 거죠. 따라서 제약바이오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트럼프의 건강보험개혁법 ACA라 그러는데 어떤 전략을 쓰냐? 오바마 케어를 수정하고 축소하고 삭제하겠다. 이제는 바이든 케어를 수정하고 축소하고 삭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안이 되는 헬스케어 계획은 아직 미공개 상태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지금 벌금 조항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 지금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벌금 조항을 매기면서 빨리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 트럼프의 공약인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농촌 지역의 원격 진료를 확대하겠다. 원격 진료.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메리카 퍼스트 헬스케어 플랜을 서명하고 기존 질환이 있어도 보험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전략. 아메리카 퍼스트 헬스케어 플랜. 네. 다음 약가 정책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 타국과 동일한 약과 경쟁 유도로 약가 인하를 유도한다. 타국과 동일한 약과 유럽에서도 너희들이 똑같은 가격에 우리에도 똑같아 주라, 우리에게 비싸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 유도로 약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메디케어 가입자 약가 인하 행정명령, 유럽 등과 동일한 약가 지불 요구, 노인들에게 $200 지급으로 의약품 비용을 지원하고, 다수의 제너릭 상품 승인을 확대하고, 저가 의약품 수입 허용의 행정명령이 서명하고, 제너릭, 저가, 원격 진료 이런 것들, 의료 서비스 확대 이런 쪽에 트럼프의 의료개혁법과 약가 정책이 확실하게 방점이 찍힌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CDMO,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일단 커질 것은 확실하고, 다음에 의료 케어 시장이 더 커질 것, 이런 것들이 커질 것다. 약간은 인하될 가능성이 제약 쪽보다는 바이오 쪽이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이 너무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메디케어는 사회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성질환자, 신장질환자, 장애 등 일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의료보험 프로그램이 메디케어다.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사회보장법은 파트 A, 병원과 보험과 파트 B, 의료보험 청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적으로 파트 D, 처방전 약물보험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가보험인 메디갭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메디케어죠. 사회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 신장질환, 장애 일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이 메디케어고, 메디케이드가 이름이 비슷한데 다르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장애인, 어린이 및 임산부 등의 취약한 그룹이 메디케이드다. 취약한 그룹에 대해서 의료보험은 메디케이드다. 연방 및 주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메디케이드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실직자, 장애인, 어린이, 취약그룹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트럼프는 의료보험 미가입자 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공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가 약자죠. 네, 메디케어는 나이가 65세 이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농촌 지역 원격 의료제도를 확대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당뇨, 암, 신장질환 보유 환자의 보험 적용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미국인의 약 97%가 공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의 숫자 들어가는 인원들을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죠. 보험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는 메디케어와 유사한 공공 옵션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료 쪽에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는 약간 다른 거죠. 네. 그러나 약가 관련 정책에서 서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타 국가와 동일한 약가, 경쟁 유도를 통한 약가 인하 정책을 내세웠다. 이런 것들을 기회를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유럽 등과 동일한 약가 지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확대하겠다. CDMO 이런 쪽에 확실히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저가 의약품 수입 허용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따라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저가 신약 또는 바이오 시밀러 수출은 반드시 유리한 면이 있다. 또한 바이든 후보의 정책도 국산 저가 신약 또는 바이오 시밀러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K바이오가 뜨고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 거죠. 아울러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기업의 기술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둘 다 중국에 대한 제약 바이오 때리기는 비슷하다. 예를 들어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연간 2억대 이상 판매한 것을 판단한다면 반도체 산업 발전은 필연적일 것이다. 바이오 의약품 역시 중국 경제 흐름이 점차 강해질 거로 판단이 되고 있다. 반도체처럼 우리에게 이익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또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반사이익이 감지되며 첨단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미국 대형 제작사와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좋은데 좌우간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특히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높다. 금리나 또 우리나라 기술주들의 제약바이오 기술주들의 상승, 그다음에 제약 분야에서 이익들이 상승하고 또한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을 때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와 잘 맞아떨어진 측면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선별하는데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 기준을 한번 제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준에서 인정받는 연구 기술력 또는 상업성이 높은 신약을 보유하고 있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현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신약 개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혁신을 통해 기업 가치가 리레이팅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또 큰 우리가 투자 가이던스를 잡고
향후 트럼프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11월 4일, 내년 1월에 취임식이 있네. 11월 4일 선거 끝나면 자기 시대니까 이 4개월 동안 제약바이오가 선반영돼서 올라갈 확률을 지금 우리가 여러 이유에서 뭐가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도 크게 우리가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왜 지금 제약바이오를 투자해야 되는가, 그 핵심 코어를 같이 읊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왜 지금 제약바이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